에, 제목 차례를 좀 보면요, 이제 우리 페이지에 뭐 행정소송의 전제 해놔죠. 행정소송의 의, 기능, 뭐 종류, 한계 이렇게 나왔죠. 이 중에 제3장 행정소송의 한계, 요걸 빼내기 위해서 소송의 의의는 뭐고 기능은 뭐하지? 종류는 뭐가 있지? 그런데 그렇다면 행정소송에서는 이런 종류가 있다면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한계론에 이제 나왔고요. 여기 한계론에서 시험 문제 한 문제 나왔어요. 한 문제. 우리 시험에서 한 문제 나왔어요. 다른 어디 시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취소 소송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취소의 소송물, 소송물이라는 것은 딴 거 아니에요. 원래 대상적격인데 소송물이 뭘까? 소송물이 뭘까? 이거는 우리 4조 아까 4조 1호 외우라 그랬죠? 조문 4조 1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4조 1호. 그 다음에 제기를 하면 이제 3장에서부터는 자, 대상적격 이렇게 나오고 1절, 2절이 원고적격, 피고적격, 그다음 3절의 협의의 소익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 두 문자로 외우셔야 돼요. 자, 대상적격의 대, 원고적격의 원, 피고적격의 피. 그다음에 3절의 협의의 소익의 협, 대원 피협. 그다음에 4절의 제소기관의 제. 그다음에 관할법원의 관. 그다음에 행정심판의 전치. 행정심판 전치 여기 6절 가서 여기서 그래서 대원 피협 재관행. 대원 피협 재관행. 예.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대원 피협 재관행. 대원 외고의 단위는 피협이가 부산행이 아니고 재관행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냥 말도 안 되는 두 문자를 써놓고 외우시면 돼요. 대원 피협 재관행. 이 대원 피협 재관행이 첫 번째 우리가 접하는 주제의 주제, 답안 작성의 주제. 시험 문제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해마다 여기서 50점짜리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원 피협 재관행에서 총 50점이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필수적이죠, 필수적.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대원 피협 재관행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은 소재기 효과. 이제 소재기 효과가 나오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 소재기 효과를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소재기 효과는 이제 본안의 심리로 넘어간다. 그래서 소재기 효과는 두 개가 있죠. 적법한소, 부적법한소. 그래서 부적법한소, 적법한소가 있는데 이 부적법한소일 때는 판결이 나와버려요. 부적법, 소각화 판결이 나와버리고 적법한소일 때는 이제 본안의 심리로 넘어가거든요. 그럴 때 본안으로 넘어간다. 이거를 우리 일상 용어로 쓴 약속된 인공 언어가 있어요. 소송 계속 중. 소송 계속 중이라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걸 소재기 효과라 그래요. 소송 계속 중. 적법한소일 때는 소송 계속 중이라는 소재기 효과가 발생해요. 소송 계속 중이라는 소재기 효과가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집행정지 이게 있고 본안에 이제 소송의 심리 가면요. 심리를 가면 여기서 여기 보면은 여기 심리에서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본안의 심리 옆에다가 그 여백 있죠? 여백에다가 변주입 직위처 이렇게 써놓으세요. 변주입 직위처, 그 다음에 경관 참변 이렇게 써놓으세요. 변주입 직위처, 경관 참변. 여백에 변주입 직위처, 경관 참변. 아까 대원 피협 재관행 했었잖아요. 대원 피협 재관행. 그러면 이렇게 넘어간단 말이죠. 여기는 이제 집행정지가 중간에 하나가 들어가고 그래서 대원 피협 재관행, 집행정지, 변주입 직위처, 경관 참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테마가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폐쇄 주제로 행정쟁송법을 공부를 해야지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오픈돼 가지고 확 열려버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절대 답안 못 써요. 답안 보세요. 한 3년 걸려요. 답안 쓰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테마가 딱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자, 그래서 변주입 직위처가 뭐냐면 이 2절에 있는 주장책임, 입증책임이 이거예요. 이거 주장책임, 입증책임 2절에 있는 거. 여기 2절에
보면 주장책임, 입증책임 이렇게 써져 있죠? 주장책임, 입증책임. 그걸 주장책임, 입증책임이에요. 이 주장책임, 입증책임을 가지고서 진행되는 걸 변론주의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변론주의예요. 그래서 변주입이에요. 변론주의 안에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고. 그런데 우리 행정소송법에서는 아까 26조에 오라고 그랬죠? 26조가 직권심리, 그 직권심리. 이게 직권심리. 그래서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이 변론주의인데 이건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주의 원칙이에요. 그런데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없이도 판사가 알아서 해줄게. 그걸 직권심리라 그래요. 가서 또 얘기해 줄 거예요. 직권심리. 그래서 변주의, 즉 이거는 입법 판단의 기준시, 여기 입법 판단의 기준시. 그다음에 처분사의 추가 변경, 해마다 나오는 25점짜리 처분사의 추가 변경, 특이의 중에 특이의. 직권심리는 아직까지 시험에 안 나왔어요. 저 올해 나올 줄 알고 엄청 잘 가르쳐줬거든요. 안 나왔어요. 내년에 나오겠죠. 그럼 이거는 특이의 중에 특이인데 아직 안 나온 거. 이건 특이의 중에 특이인데 매년 나오는 거. 그 이거는 매년 나오니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특이이고. 이거는 특이의 중에 특이인데 안 나왔으니까 언제 나올지 몰라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변주입 지기처. 그 다음에 이 경관참변. 이 경관참변의 이 경자가 피고경정 13조 바로 밑에 있는 거예요. 아까 보라고도 안 한 거예요. 근데 피고경정에 이게 피고경정.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 아까 10조 2항, 10조 애호라는 거, 관련 청구 소송의 이송병합 10조 애호라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16조의 소송참가의 참자. 그 다음에 요거는 21조와 22조의 소변경. 21조와 22조의 소변경. 이 일이 다 어디에서 일어난다? 적법한 소가 여기 적법한 이렇게 넘어가려면 적법한 소여야 되잖아요. 적법한 소재기. 부적법할 때는 부적법 소각하러 끝나버리니까 적법한 소재기일 때 일어나는 일이 변주입치겠죠. 경관참변이 일어나게 돼요. 적법한 소가 됐을 때 비로소 이거를 우리가 뭐라 다 일어나는 게 본안이라 그래. 본안. 이 본안에서 심리와 판단이 일어나요. 그래서 본안에서 하는 일을 우리가 심판이라 그래요. 본안에서 일어나는 게 심리와 판단. 심리가 뭔지는 또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 심리 이렇게 물어보면 그 판사님이 열심히 잘 판단해 보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이거는 일상 언어고 우리가 약속된 용어가 있어요. 거기에. 그건 이제 그때 가르쳐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에 막 급하다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TMI가 돼요. 투머치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냥 헝클어져 버려요. 인포데믹. 예?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만 얘기할 거니까 지금 당장은 이렇게 두 문자로만 외우고 있어도 된단 말이에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외우기만 하면 돼요. 대원폐업 재관행 저 7개, 변주입치기 저 10개. 그래서 끝났어요. 이제 이 판단은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 판단은 이법성 판단인데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 판단으로 들어가 버리면 행정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법으로. 그러니까 여기는 또 우리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에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게 변주입치기적 경관참변이에요. 여기서 특히 병합이 이제 많이 중요한데 병합은 관련 청구서 이송 병합에서 한번 이제 또 배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끝나면 판결을 내려야 돼요. 판결에서는 일사기대기. 자, 그래서 이거는 일부 취소 판결. 그 다음에 이건 사정 판결. 아까 사정 판결 외우라는 거. 아까 사정 판결 28조 사정 판결. 그 다음에 이 기자라는 것은 이건 기판력. 요거는 아까 우리 외우라는 30조의 대세요. 그 다음 29조의 대세요. 아까 외우려 했던 기속력 30조의 기속력. 일사기대기. 자, 이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될 거예요. 딱 20개밖에 안 되죠, 테마. 이 20개에서 100점 중에 75점이 나와요. 이 20개에서 100점 중에 70점에서 75점이 나와요. 이 20개 안에서. 나머지 25점이 이제 당사자 소송에서 슬쩍 물어보거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집행정지에서 슬쩍 물어보거나 아니면 간접강제에서 물어보거나 아까 얘기했던 이런 데서 살짝 얹혀져서 물어보는 것이고 여기서 70점이 나오는 거예요. 70%가. 이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그냥 하는 거예요. 나머지
30%? 나도 못 쓰면 너도 못 써요. 그거 모든 강사들이 그 30% 가르쳐줘요. 근데 수험생이 거기까지 못 가요, 시선이. 못 가니까 어차피 불이타예요, 거기는. 그럼 불이타일 때 또 쓰는 방식을 또 가르쳐주죠. 우리가 이제 진행되면서. 그럼 거기서 30% 중에 몇 프로? 15%만 맞으면 돼요. 나머지 70% 내가 잘 써서 보통은 80%가 만점이거든요. 원래 주관식이. 그래서 주관식은 점수에다가 0.8을 곱해요. 100점 만점에 0.8 곱하면 80점 만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원래는 체조식 채점 방식이 있고 장작 쌓기식 채점 방식이 있는데 이 체조식 채점 방식을 하면은 꽈락 속출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채점 기준표에 따라서 뭐야? 돈 좀 빠졌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기 시작하면 교수님들이 이거 신나가지고 계속 마이너스 하게 돼요. 그러면 40점을 못 넘어요. 그래서 저 최근에는 장작 쌓기식에서 이거 있네? 이거 몇 점? 조문 들어갔네? 몇 점? 판례 있네? 몇 점? 그러니까 좋은 판례를 잘 쓰면은 계속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마일리지처럼 띠링띠링띠링 하면서 올라가요. 거기다가 판례를 너무 잘 썼어. 그럼 플러스 1점 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가산점이 있는 표현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가르쳐 드리죠. 이제 진행이 되면서. 그럼 이런 표현 나왔어? 이거 플러스 2점. 채점 기준표에 적혀져 있어요. 이 표현이 나오면 2점 내에서 재량껏 점수 주세요. 나와요. 그럼 거기서 기분 좋으신 분들은 이제 2점 주고, 그날 좀 마누라 싸웠다 그러면 0점, 뭐야? 하면서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올려요. 그리고 올리다 보면은 점수가 막 계속 올라가요. 그럼 70점 정도, 막 80점 나오잖아요. 그럼 곱하기 0.8을 해요, 거기다가. 그럼 64점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행정정선법에서 60점대가 굉장히 높은 점수대예요. 그게 원래 높은 점수대예요. 최근에 좀 점수가 인플레이션 되긴 했지만 점수가 높아요. 70점대 나오면 정말 높은 점수고 그렇게 70점대면 진짜 잘 쓴 거예요. 이거 진짜 잘 쓴 거예요. 교수님 보기에도 이건 너무 잘 썼다. 왜냐하면 이 교수님 채점자들이 이 자존심이 있거든요. 80점 이상은 안 줄 거야. 이게 자존심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 70% 안에서 56점을 맞으면 돼요. 56점 맞고 그 다음에 나머지 15%도 맞으면은 58, 48, 12점 맞잖아요. 그럼 56점에 12점이면 68점이죠. 68점 맞으면 돼요. 68점. 그래서 65점 이상을 맞으면 된단 말이에요. 65점 이상을 맞으려면 이 20개 테마만,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 10, 그 다음에 7개, 그 다음에 5개, 22개, 이 22개 테마를 정말 달달달달달 답안 작성법을 외우셔야 돼요. 그걸 가기 위해서 지금 미리 이것부터 이 답안 작성법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면 이건 완전히 암호문이거든요,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암호문이니까 그 암호문으로 가기 전에 미리 선행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라고 일단 스텝업 하기 위해서 지금 해주는 거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외우겠다 하는 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이렇게 기억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 다시 대원 피업 재관행, 그 다음에 변질 지기처 경관 참변, 일사기대기 이렇게 총 22개의 테마로 여러분들이 다 하는 거예요. 딱 요 테마만큼이 더 있어요. 행정법에 저쪽에 이쪽 안에서 요 테마의 수만큼 또 있어요. 그래서 딱 48개 테마면은 행정법은 끝이에요. 48개 테마면. 그런데 그 두꺼운 행정법을 내용으로 들어가니까 그 48개 테마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됐죠? 요걸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시 대원 피업 재관행, 그다음 집행정지, 변집지기처 경관참변, 일사기대기 이렇게. 집행정지 두 문자 아니에요. 그냥 저건 한 문자예요. 한다니까 기억해서. 자, 이걸 꼭 외워주세요. 22개. 22개 외우시면 돼요. 여기 22개. 앞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게 이제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짜 수업으로 들어가서 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조문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문 순서대로. 근데 그 조문 순서가 곧 이 순서로 되어 있어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조문 순서가 저렇게 되어 있어요. 대원 피업 재관행. 물론 이제 그 순서가 앞뒤가 좀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 국면들이 딱 동일한 국면이라는 거예요. 자, 1페이지 가서 이제 행정소송의 전제. 도대체 행정소송을 알기 위해서는 뭐부터 먼저 알아야 될까? 그랬을 때 의의와 기능이 있고 종류가 있고 한계론이 있더라.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40올 때 이걸 다 외워서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런 거 시험 문제 전혀 안 나오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도 되고 이해를 못 해도 상관없어요, 이거. 이해를 해도 되고 못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매뉴얼 보면은 달랑 중요한 몇 개의 기능만 딱 쓰기에는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앞뒤로 막 이렇게 MSG를 많이 치거든요. 예, 교과서도 마찬가지예요. MS를 많이 쳐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 3분의 1이면 되거든요. 원래 교과서 페이지가. 근데 3분의 1만 쓰기에는 뭐 교과서도 아니고 찌라시도 아니고 그래서 넣을 수 있는 만큼 많이 넣어봤는데 아무리 늘려도 이 정도밖에 못 늘리겠더라고요. 자, 의의는 뭐냐면 행정소송이 뭐냐? 그랬더니 행정소송은 두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행정 플러스 소송으로. 그죠? 행정 플러스 소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행정소송은 뭐야? 소송인데 행정을 뭔가 다루는 소송이야. 이런 뜻이에요. 근데 소송은 본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소송은 본질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거예요. 통제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구해지는 거예요. 원래 소송의 형식이요. 통제를 하다 보니까 억울한 사람이 구제되는 거예요. 저놈을 매우 쳐라. 저 나쁜 새끼. 그러면서 죽었더니 옆에서 그놈한테 가렴 주구인 이 조병갑이한테 군수한테 그렇게 당했던 농민들이 와 해방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소송이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근데 현대로 넘어오면서 억울한 너를 타겟으로 삼아서 구제해 줄게 이렇게 넘어온 거예요. 과거에는 나쁜 새끼 때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행정소송이란 뭐다?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다. 그게 행정을 다시 뭐예요? 일상 용어인 우리가 의뢰 행정소송하면 행정이 뭐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구청 뭐 이런 거 그런 게 아니고 여기서는 소송에서는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구나 다시 풀어주죠. 그다음에 소송이 뭐야? 법원이 정식 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러니까 글이라는 게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논리 여러분들이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배우는 경영조직론이라든가 인사노무도 마찬가지예요. 학자가 자기가 어떤 개념을 만들어요. 학자들이. 그래서 그 개념을 잘 만드는 사람이 이제 인류 역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학자가 되는 건데 만들어요. 인사노무에서도 뭐 경영이란, 뭐 경영조직이란, 혹은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할 때 경영 플러스 조직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그 경영이 뭔지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풀어주고 조직을 다시 한번 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행정소송이란 행정 플러스 소송이야? 그럼 행정을 다시 풀어주고 소송을 다시 풀어줘요. 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논리문은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툭 얘기해버리면 그 뒤에 있는 것을 안다는 전제하에 앞에 있는 말 가지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분토론 보면 황당한 거예요. 서로 얘기하는데 뒷말이 원래 틀린 말들을 서로 앞에서는 같은 단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답답해하죠.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유 작가가 나오면 그러잖아요. 우리 그러지 말고 그럼 이거 우리가 뭘 지금 주제로 삼고 있는지를 한번 그 초점을 모아보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뒷말에 있는 것을 그러면 뭔 얘기를 하는지 먼저 깔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 그 얘기를 누가 했으면 사회자가 원래 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회자는 중간에 앉아서 그럼 몇 분 지났으면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그건 사회자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걸 아무나 갖다 놔도 돼요. 그 돈 그렇게 비싸게 해당 막 출연료 몇백만 원 주면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행정소송 서로 막 얘기하고 있는데 다른 얘기할까 봐 뒤에서 딱 그 얘기를 해줘요. 행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야. 행정이란. 그럼 소송은 법원이 정식 소송 절차에 행하는 재판이지. 여기서 정식 소송 절차는 뭐냐면 소송법을 말하는 거예요. 정식 소송 절차는 소송법을 말해요. 그러면 민사소송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민사소송을 민사는 뭐라고 한다? 민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그럼 소송은 법원이 정식 소송 절차에 행한 재판. 근데 그 정식 소송 절차가 뭐야? 민사소송법. 그럼 형사소송은 뭐야? 형사소송은 형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 얘가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 다음에 소송은 법원이 정식 소송 절차에 행하는 재판. 그 정식 소송 절차가 뭐? 형사소송법. 그럼 여기도 뭐예요? 행정소송법이겠죠. 정식 소송 절차.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어떤 말인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행정소송의 기능이 뭐냐? 근데 기능이라 해놓고 갑자기 행정법 제1조 목적이라 했어요. 자, 목적, 취지, 기능 같은 말이에요. 목적, 취지, 기능이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목적, 취지, 기능이라는 말을 들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건 같은 말이구나. 목적, 취지, 기능, 심지어 종류까지 같은 말이에요. 심지어 효과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 취지, 기능, 종류, 효과 5개가 다 같은 말. 다시 목적, 취지, 기능, 종류, 효과 다 같은 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그럴 수도 있는데 허가를 받으러 갈 일이 생겨요. 이제
내가 식당을 하고 싶어. 커피숍을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가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구청에 가서. 그럼 그 허가가 뭐예요? 그랬더니 저 뭐 하러 가? 그러면 허가 받으러. 허가가 뭐야? 목적. 허가가 목적이에요. 그 자연적 자유 회복이라 어려운 말로 하는데 허가가 목적이에요. 근데 허가가 기능이 뭐야? 그랬더니 자연적 자유 회복. 허가의 효과가 뭐야? 자연적 자유 회복. 허가의 종류가 뭐야? 그거 허가. 같은 말을 왔다 갔다 해. 아시겠죠? 내 아빠는 나한테는 아빠지만 우리 할아버지한테는 아들이고 우리 엄마한테는 남편이고 우리 삼촌한테는 형이고 형, 아들, 남편, 아빠 다 같은 사람. 똑같은 얘기. 근데 그거를 삼촌을 끌고 오면 형이라 해야 되고 할아버지를 끌고 오면 아들이라 해야 되고 그 포지션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잖아요. 똑같아요. 목적, 기능, 취지, 종류, 효과 이거는 뭘 끌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말들이 의미가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 뿐이에요. 동일한 주체가 동일한 그 말이 포지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행정소송법의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자, 이 법은 이거 행정소송법 1조에 1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을 달달달 보셔야 된다는 게 이런 의미예요. 이 법은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그다음 공법상 권리관계 또는 법정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럼 기능이에요 또 이게 기능이에요. 그래서 기능으로 두 개의 기능이 있어요. 행정구제 기능, 행정통제 기능. 여기서 구제 기능은 뭐냐면 아까 밑줄 쳐놓은 거 있죠.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 구제. 그 다음에 행정통제 기능은 위법한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구제해주고 또 뭐 한다는 거예요? 적정하게 해결하겠다. 위법한 처분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위법한 처분을 일단은 통제해서 구제해줄게. 그럼 위법한 처분에 통제한 결과 구제를 받는 것이냐? 아니면 구제를 하다 보니 위법한 처분이 통제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는데 그 견해 대립은 초창기. 지금은 똑같은 얘기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 이게 뒤에 가면은 이게 소송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판례가. 우리는 판례가 답이에요. 판례가 답이에요. 사례형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판례가 답이에요. 과거에 사례형이 나오기 전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무슨 사시 공부했을 때나 우리 홍준표 전 당대표가 사시 공부했을 때는 사례가 뭐예요? 그냥 제도를 썼어요. 제도. 그래서 취소소송의 원고 적격에 관하여 논술을 하시오. 그러면 다 써야 돼요. 다 쫙. 법조문을 보고 법조문에 없는 내용도 다 써야 돼요. 판례는 액세서리 그때. 이래놓고 다 써놓고 판례도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렇게 써야 돼요. 지금은 판례가 답이에요. 판례가 답이에요. 여러분들 그 민총 시험 볼 때 가로 열고 견해 대립 쓰면 이상한 판례함 뭐 이런 표현들 보시지 않았나요? 이제는 답이 다 판례예요. 판례가 답이어서 이제 학설은 뭐냐면 학설이 액세서리예요. 판례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판례는 전부 다 뭐야? 아까 얘기했죠? 조문을 해석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조문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요 학설에 하면 그 조문을 그렇게 보면 안 된다던데. 요렇게 보는 게 오히려 아까 권리구제 얘기는 국민의 권리구제 훨씬 더 유리하다던데 요렇게 살짝 얹혀주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쓸 건데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문자에다가 하얀 종이에 검은색으로 이제 글을 써놓으니까 그게 우리의 눈에 이런 그 강약이 확 다가오지 않을 뿐이지 원래는 판례 위주로 쓰는 거예요. 그것들을 또 정리해 드릴게요. 그 양자 관계 보면은 행정구제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행정통제를 종된 기능으로 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행정구제를 주된 목적, 기능, 효과 같단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소송의 주된 효과가 뭐다? 국민의 구제야. 국민의 권리 구제야. 그래? 그럼 그거 하려면 당연히 행정통제 해야지. 행정통제가 종된 기능. 그러면 여기서 주된 기능과 종된 기능의 차이, 이런 의미가 뭐냐면 국민의 행정구제 있죠. 국민의 권리구제 이거. 행정구제, 국민의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없으면 행정통제 안 해.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아시겠죠? 주된 기능과 종된 기능의 뜻은 주된 기능의 의미가 없으면 종된 기능은 수행 안 할 거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역으로 만약 해버리면 행정통제를 주된 기능하고 행정구제를 종된 기능으로 할 때는 행정통제 무조건 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 통제를 주된 기능을 보자는 분들도 있어요. 있어요. 그게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주된과 종된, 주종 관계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주된 의미가 없을 때는 종된 기능은 굳이 할 필요가 없어.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현재는 그 자기의 권리 구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꼭 나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는. 권리 구제를 주장하는 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그냥 행정 그대로 가. 통제 안 해도 돼. 그렇게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원래는 통제가 원래 주된 기능이었거든요. 통제가 주된 기능이었는데, 통제를 하다 보니까 복지부동,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통제가 이제 주된 기능이 되다 보니까, 통제가 주된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이 공무원들의 자율적 영역이 없어져요. 근데 공무원들은 현대 시대에 오면은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아니죠. 여러분들 자꾸 자본주의로 알고 있던데. 사회적 법치국가예요, 우리나라. 사회적 법치국가.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인데 자유민주적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사회적 법치국가예요, 우리 헌법이. 그럼 사회적 법치국가가 뭐냐? 경제민주화에 의해서 국가가 간섭과 개입이 가능한, 시장 경제에 간섭과 개입이 가능한 국가,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하면 자꾸 공산주의라고 이렇게 하는, 이 저쪽에 공원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이 그러던데, 그건 헌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자유국가가, 자유민주국가의 개념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본적으로. 원래 48년 헌법부터. 우리나라 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사회주의자들이에요, 원래. 조선왕인이 전부 다. 사회주의자들이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미군정이 우리나라에서 3년 동안 식민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45년부터 48년까지. 그 군정이 식민통치 기간이에요, 그게. 그래서 군정이 식민통치를 하는데 그때 미국의 헌법적 정신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헌법에 이제 들어가면서. 근데 우리 헌법은 바이마르 헌법을 어떻게든 하여튼 최고의 헌법이라 봤어요. 우리 헌법을 만든 할아버지들이. 바이마르 1919년. 우리는 태극기 들고 대한독립만세 한복 입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세계 최고의 헌법을 만들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바이마르 헌법인데 그걸 그대로 카피를 했는데, 그 바이마르 헌법 안에는 노동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는 노동상권이 들어있었어요, 그게. 근데 그게 사실은 뭐냐면 장식적 헌법이었어요, 과거에는. 근데 그게 이제 1917년에 저거 됐잖아요.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잖아요, 러시아에서. 맨세비키가 원래 다수고 볼셰비키가 소수거든요. 근데 소수가 셀이라는 세포 조직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그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가지고 이제 성공했어요, 그 붉은 혁명이. 그러니까 2년 뒤에 바이마르 헌법을 만들면서 우리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니까 뭐하러 노동혁명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독일에서 노동혁명을, 그거를 유입을 막아요. 막으면서 공산주의를 척결해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최초의 반공 정신이 독일에서 나와요. 반공이라. 근데 마르크스가 독일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는 목사. 목사 아들이 세상에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목사 아들이.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게 우리나라 헌법에 그대로 투영이 돼요. 그래서 사회적 법치국가예요, 우리나라는. 사회적 법치국가. 그럼 사회적 법치국가가 하는 일이 뭐냐? 국가가 국민의 삶의 최소한도를 보장하는 국가예요. 최소한의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국가. 그래서 나온 게 기본소득이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고래서 그 헌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 이재명 씨가. 그게 막 무턱대고 나온 게 아니라.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인데, 그렇게 국가가 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 국가는 국민의 삶의 최소한을 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구나. 그런데 그것을 통제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그걸 하는 과정에서 뭔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던 사람들이 들어와. 그렇게 시각이 지금 바뀐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이게 시각이. 그러니까 행정의 통제의 시각이 이렇게 살짝 바뀌었다. 이렇게 살짝 머릿속에 언급을 해놓고, 그러면 그 통제를 할 때 어떻게 통제해? 그랬더니 이제 행정소송의 종류 3조와 4조 외우라고 그랬죠? 3조와 4조. 그래서 3조에는 행정소송은 다음에 4가지로 구분한다. 항고소송, 당사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근데 3호하고 4호는 우리의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1호와 2호는 달달달 익히시란 말이에요. 1호와 2호. 그래서 항고소송. 자, 항고소송이에요. 항고소송. 이 항고소송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이 고자가 뭐냐면 이걸 공권적 결정이라 그래요. 공권적 결정.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좀 국가 쪽에서 우월한 뭔가 결정이 나온 것 같아. 그러면 다 고예요. 고.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 새끼들 저쪽에다 꽂을 거야. 이게 고소예요, 그거. 고소. 그러니까 공권적 결정을 저한테 내려주세요. 제가 필요로 하는 공권적 결정을 내려주세요. 고소, 고발. 아시겠죠? 근데 고소는 이제 소송으로 넘어가는 거고, 고발은 그냥 촉구하는 거죠. 수사를 촉구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항자라는 것은 이 공권적 결정이 내렸는데, 나는 못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저항할 때, 프로테스트. 저항할 때 항이에요, 이거. 저항하다, 항의하다, 뭐 반항하다, 뭐 불복, 제일 이제 어려운 말이 불복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 법에서 불복이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저항, 항자가 다 항자. 그래서 항고예요. 공권적 결정에 대하여 저항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항고라 그래요, 항고. 근데 이 공권적 결정 중에 처분만이 소송으로 갈 거야. 온리 처분만이 소송으로 갈 거야. 이게 항고 소송이에요, 이게. 공권적 결정은 되게 많아요. 온리 처분만이 항고 소송으로 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셨죠? 공권적 결정은 되게 많다고요. 공권적 결정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라고 하는 것은 입법행정사법을 말하니까 입법행정사법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고예요. 아시겠죠? 모든 건 다 고예요. 이 고자의 가장 특징적인 건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는다예요. 이 특징이 뭐냐? 고의 특징이 상대방에게 물어보지 않는다. 야, 너한테 이거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 안 물어봐야지 할 때. 야, 너한테 세금 한 1억 때리고 싶은데 너 혹시 이거 때려도 타격 없겠지? 미안한데 어떡? 그러면 상대방, 그거 어떻게 해요? 한 1,000만 원만 때려. 그런 거 없어. 그냥 과세 여건이 생기면 1억 때려버려요. 나 집 탈락 이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종부세 3억 때려. 뭐야? 그러면 그러죠. 그거 팔고 더 좋은 데로 가. 뭐야? 아시겠죠? 고자가 그런 뜻이에요. 고자가. 그런데 그런 결정 중에 처분만 소송한다. 그럼 처분에서 이 공권적 결정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처분의 행정청. 나왔잖아요. 뭐라고 나왔어요?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그 다음에 부작위는 뭐냐면 처분 부작위를 말해요. 행정청의 처분이나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된 방점이 처분이에요. 그러면 처분의 행위자가 누구라고요? 행정청. 4조 1호에 그러니까 행정청이네. 행정청이 누구에게? 일반 사인에게. 이 국민들. 이 처분은 행정청이 일반 사인에게 공권적 결정을 해서 표시한 것을 처분이라 그래요. 이제 좀 가서 이제 우리 더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이 공권적 결정은 행정청 외에도 딴 데도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법원이 할 수도 있죠. 법원이 할 수도. 우리가 배우는 건 법원이 하는 것만 배우는데 그다음에 검찰청이 할 수도 있죠. 공소 제기를 하는데 공소 기각, 공소 각하 이렇게 되는데 얘네들이 불기소를 해버렸어요. 불기소. 공소를 했어야 되는데 불기소, 기소를 안 해버렸어. 다 이거 뭐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기소를 안 하고 불기소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불기소에 대해서 이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자기가 피고인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근데 좋은 건데 이 불기소에는 두 개가 있어요. 죄 없어서 불기소가 있고 하나는 자범이라서 얘는 국가 형벌권을 행사할 가치도 없는 놈이네. 그래서 불기소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자기 입장에서는 나는 죄를 저질러 본 적도 없는데 불기소 사유가 자범이라고 불기소 사유. 그 기록이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열받은 거예요. 나 죄 없는데 왜 그렇게 이상한 방식으로 처리해서 했냐. 이건 이제 불기소를 할 때 검사가 자기가 수사를 잘못했는데 그게 죄 없는 사람을 가지고 이제 했으면은 뭔가 이제 본인한테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 기록이 남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얘가 죄는 있는데 먼지 같은 죄라서 굳이 형사법정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불기소할 거야.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절대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수가 없죠. 그래서
항고한다 그래요. 법원에서 하는 거 집행정지. 집행정지. 아까 집행정지 있죠? 집행정지를 기각해요. 못 받아주겠네. 기각은 못 받아주겠네. 이런 뜻이에요. 못 받아주겠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다 뭐예요? 항고를 해야 돼요. 그죠? 공권적 결정이니까 나하고 협의한 게 아니잖아요. 내 의향을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항고를 해야 돼요. 항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청이 아니니까 소송으로는 뭐 행정청일 때 이게 소송으로 가는 건데 소송으로 못 가요. 그래서 별도로 이름을 붙여줘요. 이거 집행정지 한번 볼까요? 23조? 법조문 23조를 한번 볼게요. 자, 23조 보면 자, 5항을 보세요. 5항. 동그라미 5가 제5항 이렇게 읽는 거예요. 제23조 제5항을 보면 자, 제2항의 경우에 의한 집행정지의 결정, 집행정지 기각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항고할 수 있다 앞에 즉시가 수식어가 아니에요. 이게 즉시 항고가 제도 이름이에요. 즉시 항고. 그래서 이거는 항고 소송이라 그러고 요거는 즉시 항고라 그래요. 요거. 그다음에 검찰청은 요거는요. 항고라 해 놓고 특별 항고라 하죠. 이건 법에서 정하죠. 특별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이건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제도 이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요것만 그러니까 항고라는 의미 이제 아시겠죠? 제가 항고라는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항고라는 의미. 그러니까 항고할 때 이 고자라는 것은 이 행정입법 사법에서 나오는 공권적 결정인데 그 공권적 결정에 대해서 국회에서 나오는 것은 소송으로 가면 돼요. 국회는 일반 사인한테 출입을 금지시킨다거나 뭐 이러면은 그건 소송으로 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소송으로 가요. 근데 행정청이 아닌 법원이나 이 검찰청은 행정청 안에 속해 있는데 뭐가 없냐면 일반 사인이 없어요. 상대방이 없어요. 불기소가. 이 불기소는 상대방이 없어요. 피의자한테 너 불기소 이렇게 안 해요. 국가 측에 불기소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국가 쪽으로 저 불기소할게요. 이렇게 법원 측에다. 불기소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는 이제 처분이라 일반 사인이라는 상대방이. 요거는 당사자가 있는 처분인데 법원이고 얘는 또 행위자가. 그러니까 행정청이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항고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했더니 이건 반드시 특별법으로 만들어져요. 즉시 항고해라. 23조 제5항에서 즉시 항고해라. 즉시 항고가 합쳐서 한 단어로 제도 이름이라는 거. 그 즉시가 그 자리에서 그냥 즉각적으로 즉시 항고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즉시 항고는 이름이 이름. 뭐에 대응하는? 항고 소송에 대응하는 제도 이름이에요. 자, 그래서 항고가 뭔지 이제 알았어요, 우리가. 그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항고 소송은 행정청, 여기서는 키워드가 행정청이 하는 일이죠. 행정청의 처분이나 처분 등자를 처분으로 읽어도 돼요. 처분 등은 우리가 등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분 등. 처분 등은 이게 등은 복수죠, 복수. 그러니까 이거는 처분 플러스 알파라는 얘기잖아요. 이 알파가 행정심판이에요, 행정심판. 행정심판의 재결을 말해요. 근데 행정심판의 재결은 임의적이니까 그냥 처분이라고 읽어도 돼요. 처분 등이라고 써져 있는데 처분이라고 읽어도 돼요, 그냥. 그러니까 처분 등은 처분 플러스 알파. 이걸 해서 이제 둘이 복수를 이루고 있으니까 그 알파가 하나밖에 없어요. 행정심판의 재결. 그러니까 두 개를 합쳐서 매번 처분과 재결이나 부재 이렇게 매번 이렇게 하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처분 등 이렇게 쓰고 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사자 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를 피고한 소송. 여기서 이제 핵심 키워드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 이렇게 나왔어요. 피고가 누구냐면 원고는 당연히 나죠. 우리 일반인이죠. 일반인이 한쪽 당사자, 법률관계 한쪽 당사자인데 아까 우리 봤어요. 어디서 봤어요? 당사자 소송 44조 원절에 봤었죠. 다시 한번 거기 가보면 피고가 누가 되는지 39조에 있었잖아요. 피고는 누구만 될까? 그랬더니 한쪽 당사자는 국가, 그다음에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국가, 그다음에 공공단체로서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그 밖에 권리주체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공무수탁사인.
말은 이렇게 많이 돼 있는데 그거밖에 없어요.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한도 내에선. 근데 이제 우리 입법자는 그 외에도 또 사회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다른 게 또 발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것까지 감안해서 법을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법은 전부 다 최소 10년 이전에 만든 법이에요. 그러면 지금 5G 시대인데 그때 2G 시대. 아니 무슨 소리 삐삐 차고 다니던 시대. 제가 시티폰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시티폰 시대. 시티폰이 뭐냐면 남들은 거기서 공중전화 박스에서 길 쫙 해서 옆에서 시티폰 들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얄미워 보이거든요.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그거 다 이렇게 한번 줄 서가지고 쫙 해서 보이는데 그 옆에서 서 있으면 시티폰이 터져요. 그걸로. 그래서 거기서 마치 핸드폰처럼 하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시대에 만든 법이에요. 그런 시대에 만든 법이니 예컨대 유치원 시대에 만든 법인데 지금 여러분들 성인이 돼서 이제 공부하러 왔죠. 그러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하고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돼요. 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개정을 해요. 그러니까 법의 숙명은 개정이에요. 개정. 개정을 안 하는 법은 규범력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법은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 향후의 법 발전을 예상해서 미리 둘 때도 있어요. 미리 이렇게 그렇겠다 미리 두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금방 봤던 39조가 좀 대표적인 조항이에요. 국가, 공공단체, 그 밖에 권리주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3명밖에 없어요. 공법인으로서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공무수탁 사인. 사인인데 공무수탁이 뭐예요? 공무수탁 사인. 공무 퍼블릭 서비스죠. 영어로는 공무를 부탁을 받은 사인이다. 자, 공무를 부탁받은 사인이다. 공무를 부탁받은 사인이다. 근데 부탁을 누가 해? 법률 규정으로 한다. 지 맘대로 하는 게 행정청이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야 미안한데 네가 좀 해주면 안 될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토지 수용밖에 없어요. 토지 수용은 국가 사무거든요. 국가만이 수용할 수 있어요. 토지를. 국가만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이제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토지 수용을 국가만이 하는데 누가 해요? LH공사, 내토지공사. 이건 다 내 토지야. 우리나라 전체 땅은 다 내 토지야. 얘네들.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대박 터졌는데 또 토지 수용. 토지 수용은 공무의 국가 사무에 이 퍼블릭 서비스가 국가 사무란 뜻이에요. 국가 사무를 누구한테 줘요? 사인한테 주는데 공사한테도 주기도 하죠. 토지공사. 또 하나는 건설사한테 주죠. 건설회사. 그러면 건설회사한테 주면은 이거 사인들, 이거 둘 다 사인이에요. 이거 둘 다 공법인이긴 하지만 사인이에요. 그래서 토지 수용 사무를 부탁받았네. 공무수탁 사인.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된다? 사람이잖아요. 사람. 지금 근본적으로 사람들이잖아요. 사인이잖아요. 사람. 인이잖아요. 인. 사람이니까 얘네들을 피고로 삼을 수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당사자 소송. 그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밑줄 쳐놓고 이 원인관계에 관한 법률소송 있죠.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우리 법원은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요. 이걸 좀 미리 얘기를 해줄게요. 민사소송으로 다루어요. 그 다음에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당사자 소송으로 다루어요. 당사자 소송으로.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 저기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는 2개밖에 없어요. 우리 시험에서 2개밖에 없어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러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한다 그러면 처분의 효과, 이 효과가 뭘까 했더니 이 효과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무효인 경우가 있고 이 처분이 무효인 경우가 있고 효과가 하나는 처분이 위법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무효인 경우에는 이 법률 관계가 뭐냐? 부당이득 반환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이 이 처분의 효과가 무효인 경우와 처분의 효과가 그냥 위법인 경우가 있는데 이건 또 뒤에 가서 얘기해 줄게. 지금은 그냥 못 알아들어도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구나만 잘 아시면 돼요. 무효인 경우에는 거기에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의 이름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위법인 경우에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을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 그래요.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 그래요, 이거.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 근데 이렇게 이제 소송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드렸지만 이 소장 이거 조금 이따가 이제 해야 되지만 이 소장을 낼 때 제가 어떤 법조문에 의해서 이 소장에서 하는 것을 저한테 주세요라고 하는 참조조문을 밝혀야 돼요. 참조조문. 그런데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배우셨어요. 이거 배우셨나? 이거 741조에 있어요. 민법 741조. 민법 741조에 의해서 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판사님한테 저는 이 법조문에 근거해서 요 청구 소송을 합니다. 왜? 처분이 무효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국가배상법, 국배법 제2조나 5조에 의해서 하는데 야, 너 왜 해달라고 그래? 그랬더니 국가배상법 2조에 의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합니다. 왜? 처분이 위법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장에서. 그러면 판례가 민법에 의해서 들어왔네 이거? 국가배상법에 들어왔네? 그럼 판례는 어떤 법에 의해서 너한테 판단해서 너를 이기게 해줄까? 그랬더니 그 제시된 법에 의해서 소송의 종류가 결정된다고 봐요. 그걸 청구권 규범설이라 그러는데 민법에서 하니까 이건 민사소송이라는 거예요. 국가배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에요. 저 민법의 특별법이 저 처음 대학교 갔을 때 공법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했다가 선배한테 이런 무식한 새끼가 무식한 소리를 들었는데 민법의 특별법은 아무리 특별법 탑을 쌓아도 민법이에요. 우리나라는 공사법 이원체계라 둘 사이에는 넘어갈 수가 없는 거대한 성경에 하면 구렁이가 있어요. 구렁이가 있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게 나사로하고 부자 사이에 구렁이 있다고 구렁. 큰 구렁. 이거 원래 그 하데스거든요. 그게 영어로는 거대한 그 하데스 구렁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구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게 공사법 이원 체계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민법에 아무리 바벨탑에 특별법을 쌓아도 여전히 민법이야. 공법용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민법의 특별법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민법이죠. 그러니까 이거 민사소송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교수님들은 무슨 얘기? 설령 이게 민법이고 국가배상법이어도 이미 행정소송법에서 그걸 당사자 소송에 이렇게 정의를 내렸으니까 우리 법의 아버지들은 이거 당사자 소송으로 하라는 얘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당사자 소송으로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가 이렇게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법전을 보면서 가르쳐 줄게요. 자, 법전을 보면 11조를 보세요. 11조. 성결 문제에 보면 11조의 성결 문제 1항을 보면 자, 거기에 1항에 조문이 4개가 나와요. 17, 25, 26, 33 나오죠? 17, 25, 26, 33조가 이게 취소 소송의 핵심 규정이에요. 이게 취소 소송의 핵심 규정이에요. 이게 취소 소송이 다른 소송과 구별되는 핵심 규정이에요. 이게 17, 25, 26, 33. 그런데 44조 갈게요. 44조를 가면 자, 준용 규정 보세요. 17, 25, 26, 33 있죠, 거기에 17, 25, 26, 33 있죠? 그죠? 똑같아요. 규정이 똑같아요. 다만 여기는 11조로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당사자 소송으로 들어가는 거고. 17, 25, 26, 33이 같잖아요. 준용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진행 방식은 같아.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청구권 규범에 의해서 소송의 형식을 지금까지 결정해 왔어. 그러니 17, 25, 26, 33조 어차피 같이 동통되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기존의 것을 굳이 변경할 이유가 없다. 우리의 견해를. 그러니 우리는 민사소송을 갈 거야. 민사소송 가니까 이거 어디로 가는 거야? 아까 11조로 가세요. 이거 다 11조로 해결해요. 그래서 11조. 미리 지금 얘기해드리면 이거 11조로 가는 거예요. 이거. 당사자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11조로 가서 이거를 우리가 성결 문제로 해결할 거예요. 성결 문제로. 11조의 성결 문제로 해결할 거예요. 당사자 소송으로 못 가요. 이거. 우리 판례에 가면. 그걸 미리 얘기해드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당사자, 그 다음에 이제 3호, 4호는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다시 4조로 가면 이제 취소 소송, 무효동 확인 소송, 부자이익 항의 소송 있죠? 자, 취소 소송은 행정청에
위법한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에요.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이거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이 법조문하고 관련해서 반드시 써야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 조문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아까 대원 피업 재관행, 그다음 집행정지, 변제입칙적 경관참변, 일사기대기 했었죠. 그 중에 이 조문과 해결하는 게 협의소위 이 조문으로 대전제를 출발하는 게 이 조문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 대전제, 소전제 결론 있었죠. 이 대전제가 다 조문이에요. 첫 문장이 조문이에요. 우리 쓸 때 대전제 첫 문장이 조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협의의 소익을 물어볼 때 첫 문장이 요 4조 1호예요. 두 번째는 일부 취소 판결의 첫 문장이 요 4조 1호예요. 일부 취소 판결과 관련되는 게 뒤에 취소 또는 변경의 그 변경이 일부 취소 판결의 근거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 취소 소송은 무슨 소송이냐면 형성 소송이에요. 형성권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민법에서? 형성권. 여러분들 민총의 140조 이하의 취소에 관한 거 배우셨죠? 민법 제 140조가 취소권자잖아요. 취소권자. 모르시나? 취소권. 그다음에 제척기간 이런 거 배우셨을 건데. 그래서 이 형성권은 이제 형성이란 말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형성이라 그래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근데 이 민법에서는 당사자들이 사적 자체에서 권리를 자기들끼리 계약으로 발생시키기도 하고 중간에 야야야 이렇게 계속 가면 서로 손해니까 좀 바꾸자 내용을 변경시키기도 하고 아 이 자식이 너 임마 왜 채무 불이행이잖아 계약 해제시키기도 하고 아시겠죠? 이렇게 발생, 변경, 소멸 이거 형성권이라 그래요. 그런데 소송에서 우리 행정소송에서의 형성소송은 하나밖에 없어요. 취소소송밖에 없어요. 취소가 뭐예요? 소멸. 발생, 변경, 소멸 중에 소멸에 관련된 거니까 형성소송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형성권은 여러분들이 법률 개념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게 반드시 법률 규정에 둬야 돼요. 만약 법률 규정이 안 되면 지 맘대로 발생, 변경, 소멸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법률 규정에서 누가 발생, 변경, 소멸시킬지 어느 상황에서 발생, 변경, 소멸시킬지 어느 기간 내에 발생, 변경, 소멸시킬지 이 세 가지는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형성권의 주체, 형성권의 그 상황, 형성권의 행사 상황, 행사 요건이라 그러는데 형성권은 행사 주체, 행사 요건, 행사 기간 이 세 개가 필수적으로 법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법에 없으면 형성권 행사 못해요. 이거 없으면. 그래서 형성권은 법정주의예요. 형성권은 법정주의예요. 그러면 취소소송이 형성소송이에요. 그중에 일부 취소 판결도 일부를 소멸시키는 형성이에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되고 요건이 있어야 기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주체를 뭐라 그래요? 법원이라고 하죠. 법원. 법원이 한다 그래요. 주체가 법원이 한다 그래요. 법원이. 그 다음에 주체는 법원이죠. 그래서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에요. 주체가. 취소소송의 수소법원이에요. 주체가 구조에 있는 구조. 그 다음에 그 상황이 뭐예요? 이제 행사 요건이 위법해야 돼요. 4조 1호에 하면 뭐예요? 위법해야 돼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행사 상황이 뭐예요? 처분이면서 위법할 것. 그 다음에 행사 기간은요. 저게 20조의 제소기간이죠. 20조 제소기간 90일 1년. 아까 20조에 봤던 제소기간 91년. 그 다음에 문제는 일부 취소 판결의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 규정을 옆 변경에서 찾아요. 취소 또는 변경의 그 변경에서 이 변경이 일부 취소 판결을 의미해. 그러면서 그 법률 규정을 찾아요. 만약 이 법률 규정을 못 찾으면 일부 취소 판결을 못 해요. 법원이 판례가 이걸 일부 취소 판결의 근거 규정으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협의회 소위하고 일부 취소 판결 일사기대기에서 그 일자에 대해서 테마를 답안 작성할 때 이 4조 1호를 반드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조 2호, 4조 3호는 그냥 슬쩍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개요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 형성소송, 즉 보면 행정소송은 그 목적에 따라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성질에 따라 형사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그 다음에 항고, 당사자, 민중, 기관소송 분류할 수 있는데 이건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것도 있구나. 그 다음에 목적에 따른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우리 시험 범위는 주관적 소송만 나오죠. 객관적 소송 이런 거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주관적 소송이란 뭐다? 개인의 권리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다. 자, 개인의 권리 이익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 그래서 반드시 개인의 권리 이익 구제를 필요한 사람이 원고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원고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객관적 소송은 그냥 법에서 니들이 들어와. 그래서 원고를 정해줬어요. 객관적 소송은 원고를 정해줘요. 법률이. 그런데 이 주관적 소송은 법률이 원고를 정해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누가 권리이익이 침해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권리이익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다 원고로 들어와 그런 뜻이에요. 이거 주관적 소송. 그 다음에 항고소송의 객관적 소송 여부 이건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건 옛날엔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알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볼 것도 없어요. 여기 볼 거 없고. 그 다음에 성질에 따른 분류에서 형성소송, 이행소송, 확인소송 이 분류는 뭐냐면 민사소송법상의 분류예요. 이게 민사소송법상의 분류인데 이 민사소송법상의 분류가 행정소송에 그대로 적용이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형성소송은 있죠. 취소소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행소송이 있냐? 이행소송은 없어요. 3조와 4조에 보니까 이행소송이 없어요. 자, 이행소송을 여러분들 그냥 기억해 두세요. 의무 이행소송이에요. 소위 말하는. 이 이행소송은 의무 이행소송을 말해요. 이행소송은 의무 이행소송을 말하는데 의무 이행소송을 판례가 인정을 안 해요. 판례가 인정을 안 해. 그런데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똑같아요. 성질이. 당사자 소송은 민사소송과 똑같아요. 다만 민사소송은 아까 얘기했죠. 민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만 공법상 당사자 소송으로 들어오는데 민사소송과 성질이 같아요. 다만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어느 영역에서 일어나느냐? 공법 영역에서 일어났다가 차차일 뿐이지 똑같아요. 똑같아요. 아셨죠? 똑같으니까 여기에는 이행소송이 있어요. 당사자 소송에는 이행소송이 있어요. 아셨죠? 당사자 소송에는 이행소송이 뭐냐면 지급하라. 이행소송이 뭐냐면 지급하라. 이행하라. 이행하라. 지급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행소송이라 그래요. 취소소송은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거고. 그래서 이행소송은 당사자 소송에만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왔죠? 행정법은 의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확인소송 있죠? 확인소송. 이제 확인소송은 그냥 뒤에 써져 있어요. 무효 등 확인소송. 이렇게 써져 있어요.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이렇게 써져 있으니까 확인소송이 있죠. 끝. 그 다음에 행정소송법에서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별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구별법이죠. 주관적 소송, 객관적 소송. 형성, 이행, 이거 중요한 구별법이 아니고 항상 여러분들 그 분류에 제일 중요한 건 법에 따른 분류가 최고. 지금 여기 목적, 성질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우리 답안 작성에. 법에 따른 분류가 최고. 그래서 법에 따른 분류를 봤더니 3조 있고 그다음에 항고소송에 바로 밑에 4조 있다. 그래서 3조, 4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안에 있는 거 안 읽어도 돼요. 3조와 4조만 읽어주시면 돼요. 3조와 4조만 읽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에서 했었던 건 뭐냐면 우리 행정소송에는 크게 항고소송, 당사소송, 기관소송, 민중소송이 있는데 그중에 기관소송과 민중소송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볼 필요가 없다. 그럼 결국은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3조에 항고소송의 당사자소송을 1호와 2호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중에 3호 제3조 제1호에 있는 항고소송이 4조로 가면은 3개로 또 가지쳐서 분류되더라. 취소소송, 무효동항의소송, 부작위방해소송으로 끝.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지금은 좀 쉬었다가 이제 행정소송의 한 개 할게요.